오늘 이야기해볼 화가는 19세기 프랑스의 장 프랑스와 밀레인데요. 어찌 보면 그냥 평범한 시골 풍경을 그린 화가인데 그의 그림이 당시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면서 거의 혁명적이라는 말까지 들었거든요.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이 그림부터 한번 보실까요? 딱 보면 그냥 아주 평화로운 시골 풍경이죠. 황금빛으로 물든 넓은 들판에서 여인 3명이 허리를 깊숙이 숙이고 뭔가를 줍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그림이 세상에 나왔을 때 당시 파리의 상류층은 이걸 보고 사회주의 선전물이라면서 엄청나게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평화로워 보이는 그림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그랬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섹션으로 들어가서 이 위험한 그림을 둘러싼 스캔들과 이걸 그린 화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9세기 중반 프랑스에서 장 프랑수와 밀레라는 이름은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의 작품을 보면서 이야, 저게 바로 위대한 예술이지 하고 극찬했는데 또 다른 쪽에서는 저건 사회를 선동하는 위험한 그림이라면서 손가락질을 했단 말이죠. 이렇게 극과 극의 평가를 받았던 화가 밀레. 대체 그의 독특한 시선은 어디서부터 온 걸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요, 그의 뿌리, 바로 어린 시절로 한번 돌아가 봐야 합니다. 여기가 바로 밀레가 태어나고 자란 누르망디의 작은 시골 마을 그루시입니다. 그러니까 훗날 그가 평생 화폭에 담게 될 바로 그 세상 속에서 태어난 거죠. 말 그대로 흙의 아들이었던 셈입니다. 밀레는 1814년에 평범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젊은 시절에는 직접 밭을 갈았어요. 근데 정말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이 사람이 고대 로마의 서사시, 그러니까 베르길리우스의 시를 원문으로 읽고 싶어서 혼자 라틴어로 독학했다는 거예요. 고된 육체 노동의 현실과 고전 문학의 장엄함을 동시에 경험한 거죠. 이 독특한 조합이 바로 밀레 예술의 핵심이 됩니다. 1837년에 드디어 화가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파리로 갑니다. 하지만 파리에서의 삶은 정말 만만치 않았어요.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서 그리고 싶지도 않은 초상화 같은 걸 그리면서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의 인생과 예술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가 그를 덮친 거죠. 이 두 사진을 한번 비교해보세요. 왼쪽은 너무나 평화로운 그의 고향 크루시, 그리고 오른쪽은 1848년 파리 혁명의 폭력적인 바리케이드입니다. 밀레는 이 두 세계의 한가운데 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1848년 혁명이 몰고 온 정치적인 혼란, 그리고 도시 전체를 휩쓴 끔찍한 콜레라 전염병, 이 두 가지가 밀레가 파리를 떠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그가 정착한 곳은 파리 근교의 작은 마을 바르비종이었습니다. 여기는 자연을 그리고 싶어하는 화가들이 모여 살던 일종의 예술가 마을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밀레는 드디어 자신의 진짜 주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땅과 씨름하며 살아가는 인간의 영원하고도 서사적인 투쟁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바르비종에서의 새로운 삶이 그의 예술을 어떻게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그의 가장 유명하면서도 가장 논란이 많았던 작품들을 통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르비종에서 밀레의 그림은 정말 혁명적으로 바뀝니다. 그는 더 이상 농부들을 그냥 예쁜 풍경의 일부로 장식품처럼 그리지 않았어요. 대신에 예전에는 오직 신이나 왕에게만 허락되었던 어떤 존엄함, 그리고 기념비적인 웅장함을 부여하기 시작한 거죠. 다시 이 그림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삭 줍는 사람들. 이제 우리는 밀레가 어떤 인생의 여정을 거쳐서 이 그림을 그리게 됐는지 알죠? 네, 이 그림은 그냥 단순한 풍경화가 아니었던 겁니다. 여기서 이삭 줍기가 뭔지 좀 더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요. 이게 그냥 남은 나다를 줍는 게 아니에요. 추수가 다 끝난 밭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 생계를 이을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해준 아주 오래된 권리였습니다. 생존의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에 대한 반응이 극과 극으로 갈릴 수밖에 없었겠죠. 한쪽에서는 노동의 정직함과 위엄을 보여주는 걸작이라고 칭찬했지만 보수적인 비평가들은 너무 추하고 볼품없다, 가난한 농민을 마치 영웅처럼 그리는 건 위험한 사회주의 선동이다 라면서 맹렬하게 비난했어요.
밀레는 가난한 사람들의 힘겨운 현실을 미화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의 존엄함을 그림의 정중앙에 딱 갖다 놓음으로써 파리 엘리트들의 심기를 제대로 건드린 겁니다. 밀레의 또 다른 걸작 만종도 한번 보시죠. 이 그림도 마찬가지로 아주 소박한 일상의 순간에서 깊은 울림을 찾아냅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들판, 저 멀리 교회에서 저녁 기도를 알리는 종소리가 들려오자 두 농부가 하던 일을 멈추고 잠시 고개를 숙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종은 참 독특한 그림이에요. 신이나 성인이 한 명도 등장하지 않는데도 굉장히 경건하고 영적인 느낌을 주잖아요. 그래서 세속적 종교화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습니다. 이 기도의 순간을 통해서 고된 노동으로 가득 찬 삶이 숭고해지는 것 같고요. 또 이 광활한 계지 앞에 작게 서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은 대자연 앞에선 인간의 겸허함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밀레가 미술사에 남긴 이 영원한 메아리, 그러니까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밀레의 영향력을 이보다 더 강렬하게 보여주는 말이 있을까요? 바로 후대의 천재화가 빈센트 반 고흐가 남긴 말입니다. 밀레는 나의 아버지다. 그는 내가 나아갈 길을 보여주었다. 반 고흐는 밀레를 정말 아버지처럼 존경해서요. 그의 작품을 수없이 베껴 그리면서 그림 공부를 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야말로 위대한 예술의 주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처음 보여준 그 거장의 길을 반 고흐가 그대로 이어서 걸어간 거죠. 결국 밀레가 미술계에 던진 가장 큰 가르침은 바로 이거였던 것 같아요. 위대함이나 진실, 서사적인 아름다움 같은 것들이 꼭 신화 속 영웅이나 위대한 왕의 이야기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땅을 파고 씨앗을 심는 가장 평범하고 어쩌면 비천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발견될 수 있다는 사실, 바로 그걸 보여준 겁니다. 밀레는 당시의 사회를 떠받치고 있었지만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았던 보이지 않는 노동을 예술의 한복판으로 끌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를 움직이고 있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노동자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